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언서 세 번째 강좌 주변 예언자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개 예언자라고 할 때 사회적 비판을 주로 하는 오늘의 제야 인사나 시민단체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중에는 다양한 성격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또 왕의 자문 역할을 하기도 하는 중앙 예언자가 있는가 하면은 주변부에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변부 예언자라고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변부에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 주변부 예언자는 중앙사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사회 변혁을 추구해 나가는 세력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엘리야, 아주 고독한 예언자였죠. 농민을 대표하는 예언자 미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모스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주변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자들은 그 지지 집단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경계가 넘나들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죠. 그래서 스승과 함께 주변 예언자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후를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엘리사는 중앙 예언자가 됩니다. 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원래 조정에 속한 중앙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과 왕실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국제 정체에 대해서 자문을 하기도 하고 조언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이 아하스 왕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주변 예언자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아주 혹독한 심판과 비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의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면서 그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개혁 정치를 강하게 추구했는데 그때 다시 주목해서 등용한 예언자가 제야에 쫓겨나가 있던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등용해서 그는 개혁 정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처음에 중앙 예언자였다가 주변 예언자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히스기야 때 중앙 예언자가 되는 그런 수순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예언자는 그의 운명이 그 지지 집단이 변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계를 넘나들면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변 예언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예언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성서와 비슷한 조건을 갖는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역학, 그 관계를 토대로 성서 시대 예언자들을 조명해 보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예언서에 적용한 분이 로버트 윌슨입니다. 그가 1980년도에 Prophecy and Society in Ancient Israel 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회학적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구약에 나온 예언자들을 하나하나 조명해 보고 다시 그 관점에서 예언자들을 본 그런 연구입니다. 오늘과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의 강좌는 바로 이 로버트 윌슨
연구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또 적용해서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부에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주변 예언자는 몇 가지 사회적 기능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은 힘없는 개인들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중앙사회는 정치가 안정되고 굉장한 의지와 자신감이 있지 않는 한 힘없는 개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왕이 마음 좋은 아저씨라도 개개인들의 요구를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를 요구하는 개인의 주장은 묵살하기 마련입니다. 왜냐? 집권자인 중앙사회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전체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 주변부에 불만을 가진 개개인들의 요구를 다 들어서 이 사람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 사람 요구에 따라서 저렇게 변하고 이렇게 계속 그 정책이 변화한다면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오락가락하게 되면은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사회는 되도록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제1의 중앙사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변하지 않으려고 아주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안정을 오히려 해치겠다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중앙사회의 성격입니다. 하지만 주변부의 힘이 강력해진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주변부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때 오히려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중앙사회는 주변부의 집단의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교섭합니다. 이때 한 집단의 대표로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을 예언자 또는 중재자라고 합니다. 주변부에 소외된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자, 주변부 예언자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고 그들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부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생활 향상에만 있다면은 그 요구가 수용된 후에 중재의 역할은 아마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주변부 예언자의 기능은 사회 변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예언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주변부에 소외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입장에 서서 자신들의 이해만 관철시키려 한다면 전체 사회의 동의를 얻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과제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외된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과 자신들만의 이해에 치우쳤던 주장들을
사회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공통의 이해관계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변부의 요구는 전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 변동을 촉진하는 역할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보다 큰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을 형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현대사회는 민주사회라는 허울을 가지고 있지만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정치, 경제, 언론 모든 것을 독점합니다. 이들은 다수 국민들을 소외시키고 자기들끼리 서로 챙겨주는 기득권의 담합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모양을 바꿔가면서 집권합니다. 그 당이 그 당이고 그 당이 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더라도 계속 변신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추면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득권을 유지해 나갑니다. 이 신분제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죠. 경제적 신분제는 새로운 계급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세습됩니다. 이는 민주주의로 포장돼서 합법성을 부여받은 채 어떠한 변화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닫힌 사회로 나갑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있지만 안으로는 공고한 기득권 계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득권의 카르텔은 주변부 민중의 의사결집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진출을 막아서 권력을 독점합니다. 이런 현상이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하는 선진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주변부 민중의 요구가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들로부터 정책이 나오고 사회 변화의 방향이 그들로부터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주변부 예언은 신의 새로운 뜻을 천명합니다. 전혀 새로운 행동 양식을 주장하고 사회를 새롭게 건설해 갈 계획을 내세웁니다. 이런 계획은 권력에 의해서 소외되었던 사람들, 이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사회의 중심으로 끌어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전체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해 갈 수 있는 동력을 이 주변부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변부 예언의 기능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중앙 예언자의 기능이 사회 안정을 요구하는 제1 원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주변 예언자가 또 사회 안정을 요구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부에 소외된 사람들은 이 주변부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 불만을 전체 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비로소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예언자,
강력한 중재자를 중심으로 집결해서 중앙사회에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사회는 이런 주변부의 요구가 강력할 때 이를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회가 가진 욕구 불만을 점차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의 불안 요인을 줄이고 사회 안정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 예언자들의 요구는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인 불만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사회는 주변부 집단과 대화함으로 집단적으로 사회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전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그 거룩해진다 또는 사회화한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드렸죠. 그 과정에서 1차적으로 자신들의 지나친 요구 또는 과격한 요구가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순화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불안 요소는 현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 안정은 무조건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할 때는 변해야 됩니다. 사회 안정은 주변 집단의 요구와 중앙사회의 요구가 서로 밸런스를 맞출 때, 균형을 이룰 때 달성됩니다. 중앙사회는 그 변화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환 과정을 통해서 상대적인 사회 안정과 질서 있는 사회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단과 집단의 의견을 조정하고 설득하고 또 전체적인 대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거창한 것만이 정치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조정해 가는 그 과정도 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화, 안보 이렇게 하면서 잘 훈련된 전경부대 하나로 국민의 모든 의사를 때려 막았습니다. 그들이 만병통치약으로 쓴 것은 폭력이었습니다. 국가폭력이죠. 전투경찰. 이것은 국민을 전투의 대상으로 삼았고 걸핏하면 원천봉쇄를 일삼았습니다. 농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생존권을 부르짖습니다. 그때도 전투경찰로 때려 막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파업할 때도 전투경찰로 막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때도 전경부대들이 가서 때려 막습니다. 오직 원천봉쇄, 구속, 가두는 것, 해고 이런 것으로만 일삼았습니다. 오직 경찰과 군인의 힘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힘으로 막는 사회에서 정치는 실종됩니다. 단지 일방적인 무력 행사로 유지하는 권력, 이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정치를 파쇼 정치, 파쇼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이 군인들, 군부에 의한 파쇼 정치로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이 하는 정치 세력들이 아직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부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것 같습니다. 아주 쥐죽은 듯한 고요함,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함이 아닙니다. 속으로 보면 부글부글 끓는 불만들을 민중들은 삭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정신병적인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됩니다. 사회 안정을 지키는 강력한 공권력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인신매매, 성매매, 파렴치범, 집단살해, 종교의 자유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각종 사이비 이단의 흥행, 이런 반인륜적 행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백화점 고객 명단을 보고 차례대로 살해한다든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죽이는 막가판이 지존판이 하는 사례들이 바로 우리 사회에 일어났던 병리 현상들입니다. 수많은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창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국 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만희의 신천지와 같은 경우는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결합되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명박이 집권 초기에 국보 1호인 숭례문을 방화한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토지 보상에 따른 불만으로 자기 집을 수용당한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시대에는 예술혼이 살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위의 눈치를 보고 예술의 흉내를 내는 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촛불혁명 이후에 오랜 세월 군사독재 시대의 권위주의를 청산해 가게 되자 이 권위주의 정권 아래 억눌렸던 예술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 민족의 혼이 전 세계 문화를 선봉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의 요구를 봉쇄하고 그들의 희생위에 누리는 일사불란한 시대는 결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공권력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유지하는 안정, 이 쥐 죽은 듯 죽어있는 평화, 이것은 안정이 아닙니다. 정치가 각 집단의 불만을 소화하면서 타협, 조정하는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사회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극도로 불안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고 방화하고 이런 사회적 불안 요소들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촛불의 성지인 광화문이 지금은 이런 향수를 가진 자들이 폭력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소리들이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기독인들이 여기에 미혹되어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픕니다. 제가 책을 내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 것도 일부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참다운 성경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는 목표 아래서 이런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언론인, 시민운동가, 지식인, 종교인들은 그 시대 주변부 예언자의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사회를 비판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방향성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될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한 방향을 갖지 못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는 이러한 비판을 경험했습니다. 언론, 시민사회, 노동자, 농민이 적대적인 요구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지지율은 폭락했습니다. 정권 말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온갖 비웃음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명박근혜 정권을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방향성을 잃은 맹목적인 비판이 가져오는 역사의 생생한 교훈입니다. 무릇 비판은 그 비판 자체에 방향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변부 사회로부터 오는 변화여야 하며 이는 지금 현저하게 기울어진 판의 정의를 회복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상실한 비판은 결국 특권 유지를 위해 안간힘 쓰고 있는 기득권에 봉사하는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 까딱하면 기레기가 되는 것이고 입진보가 되는 것이고 민중의 눈으로 볼 때는 변절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중앙예언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